2025년 2월 5일 수요일. 오늘은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 모던 타임즈가 1936년 2월 5일 세상에 처음 개봉한 날입니다. 20세기 불후의 명작, 코미디의 클래식, 무성영화 최고의 걸작 등 그 어떤 찬사를 붙여도 부족하지 않은 영화 모던 타임즈는 영화라는 예술이 존재하는 한 세대를 계승하며 영원히 상영될 영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채플린은 산업혁명의 상징,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기계를 사용해서 노동시간을 단축시킨다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믿었던 거죠. 하지만 채플린은 마호메트 간디를 만나며 모던 타임즈 제작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기계는 유용하지만 기계를 사용하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을 테니까요. 영화 모던 타임즈는 기계를 사용하는 인간의 무한한 욕심, 자본주의의 욕망을 고발합니다. 영화 속 회장님은 모니터를 통해 노동자들을 감시하며 지시를 내립니다.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작업 감독관, 속도를 더 올려. 쉴 틈 없이 나사를 조이던 채플린은 점점 미쳐버리게 되고 결국 일자리를 잃고 세상을 떠도는 불황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채플린은 같은 처지의 떠돌이 소녀에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잘 해낼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가던 채플린처럼 잘 해낼 수 있어요, 우리. (2025년 2월 7일)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1812년 오늘은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영국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찰스 디킨스가 태어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올리버 트위스트, 위대한 유산 등 그의 이름은 모를지라도 작품을 모르는 이는 없을 정도로 디킨스의 소설은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한다. 디킨스는 주경야독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집안이 어려워 12살 때부터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멈추었지만 디킨스는 주경야독하며 신문기자가 될 수 있었고 기자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소설을 써서 마침내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단했던 유년기 덕분에 디킨스는 누구보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의 모든 작품에는 어린이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있습니다. 디킨스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난한 이들을 돕는 크리스마스 자선 문화를 정착시킨 작가이기도 합니다. 구두쇠 스크루지가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니까요.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그의 죽음으로 인해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받은 이들의 친구였던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작가 중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 세계 여행, 우주 여행, 잠수함, 해상 도시, 텔레비전, 입체 영상. 이 모든 개념이 한 명의 작가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1828년 2월 8일 프랑스의 작가 줄 베른이 태어난 날입니다. 줄 베른이 쓴 소설 제목을 나열한다면 제목만 들어도 미소 지을 텐데요. 한번 나열해 볼까요? 80일간의 세계 일주, 달나라 탐험, 해저 이만리, 15소년 표류기. 어떤가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모험의 설레임을 일깨운 작품들이죠. 모두 줄 베른이 쓴 소설입니다. 줄 베른은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줄 베른은 가업을 잇기 위해 법대로 진학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꿈과 모험에 미쳐있던 젊은 작가의 열정을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줄 베른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알렉산드르 듀마가 운영하는 극장에서 일하며 작가 생활을 시작합니다. 줄 베른이 쓴 첫 소설은 너무 과학적이라 재미가 없다는 호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문화적인 재미를 더하며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의 소설 해저 이말리에 등장하는 네모 선장은 말합니다. 인간들은 수면 위에서 부도덕한 권리를 주장하며 서로 싸우고 파멸하지만 수면 아래로 10m만 내려가면 그들의 힘은 사라집니다. 바다의 품에 안겨 살아보세요. 바다는 어떤 지배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는 누구나 자유롭습니다. (2025년 2월 9일) 일요일. 오늘은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나스메 소세키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일본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냐면 1984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20년간 천엔권 지폐에 얼굴이 새겨진 인물입니다. 우리로 치면 10,000원짜리 지폐에 세종대왕님이 아니라 어느 소설가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나스메 소세키가 일본인들에게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문일치. 말과 글이 일치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쓴다. 그는 처음으로 언문일치를 이룬 작가라고 합니다. 기존의 일본 문학은 한자체로 어렵게 쓰여 있어 한자를 배운 지식인들만 읽을 수 있었다면 그는 누구라도 재밌게 소설을 읽을 수 있도록 일본어 구어를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말과 글이 따로 존재했던 세계를 부수고 누구나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쁨을 선물한 것이죠.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내 이름은 아직 없지만 욕심을 내면 끝이 없기에 평생 이 교사의 집에서 무명의 고양이로 생을 마칠 것이다. 무사태평해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 밑바닥을 두드려 보면 어쩐지 슬픔의 소리가 난다. (1890년 2월 10일) 그는 아버지는 화가,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인 러시아의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엔 항상 저명한 예술가들이 드나들었는데요. 톨스토이, 라흐마니노프, 릴케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그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의 쇼팽으로 불렸던 스크랴빈에게 피아노를 배우며 어릴 때부터 음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대단한 스승에게 피아노를 배워서 그랬을까요? 그는 음악학교를 진학했지만 음악을 공부할수록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요. 그의 음악 스승 스크라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꼽히는 라흐마니노프의 라이벌이었으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승인 스크라빈처럼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강박 때문에 그는 결국 음악가의 꿈을 포기합니다. 꿈을 포기한 그는 시집을 내고 시인들과 교류하며 왕성한 문학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집 인세는 거의 없었기에 번역가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괴테의 파우스트 등 세계의 명작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 혁명과 1, 2차 세계대전 등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사랑하는 연인과 동료 모두를 잃고 맙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인 그는 외딴 변방마을에 은거한 채 전쟁의 실상을 고발하는 소설을 10년간 집필합니다. 평생 시를 쓰고 번역 일을 하던 그는 평생 단 한 권의 소설만 남기는데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소설 닥터 지바고를 쓴 시인입니다. 세계 최초로 키스씬을 영상으로 찍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세계의 발명왕으로 불리우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1847년 2월 11일에 태어난 에디슨의 직업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발명가, 기술자, 사업가, 그리고 영화감독. 발명왕 에디슨의 업적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에 오늘은 영화감독 에디슨의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디슨은 1888년에 세계 최초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촬영장치 키네토그래프와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사기 키네토스코프를 개발합니다. 세계 최초 영화 제작자인 프랑스 루미에르 형제보다 무려 7년이나 앞선 것이죠. 하지만 에디슨은 세계 최초로 영화 장비를 개발했지만 정작 본인은 영화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에디슨이 개발한 영사기는 대중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영상을 확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저반 렌즈를 통해 한 사람만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르뮤르 형제는 에디슨의 저반 렌즈 대신 확대 렌즈를 부착하여 대중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최초의 영사기 시네마토그래프를 개발합니다. 시네마라는 단어도 여기서 탄생한 것이죠. 그렇게 르뮤르 형제에 의해 최초의 영화 상영으로 세상이 뒤집어지자 뒤늦게 영화의 위력을 깨달은 에디슨은 자신의 이름으로 영화사를 차리고 영화를 찍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더 키스. 그렇게 47초짜리 최초의 상업 영화이자 세계 최초의 키스씬이 담긴 영화를 찍어 이렇게 홍보합니다. 그들은 키스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키스를 시작했다. 키스하고 키스하고 또 키스를 나눴다. 매 시간 집이 무너지도록 키스를 나눴다. 영화는 성공했냐고요? 영화관은 매일 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고 하네요. 가장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가장 똑똑하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남는다. 찰스 다윈.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오늘은 현대생물학의 아버지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종의 기원을 쓴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태어난 날입니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만큼이나 세상의 대변혁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다윈이 쓴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기억, 집중, 호기심 등 인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감성과 직관이 동물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도리 같은 명확한 사회적 본능을 익힌다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도덕적 감각이나 양심을 후천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물들은 떨어져 있을 경우 서로를 부르게 되며 만났을 때 매우 기뻐합니다. 동료로 지내던 동물이 돌아왔을 때 울부짖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끊임없이 소리쳐 부르고 새끼 역시 어미를 찾아 소리쳐 부릅니다. 양떼가 흩어지면 어미는 새끼를 찾아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서로 다시 만났을 때는 매우 기뻐합니다. 다윈은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 중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오늘은 만화가 이현세님의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살다 보면 꼭 한 번은 재수가 좋든지 나쁘든지 천재를 만나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천재와 경쟁하며 상처투성이가 되거나 꿈을 포기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천재를 만난다는 건 잔인한 일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면 난 항상 학생들에게 천재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강의합니다. 어떻게 천재를 이길 수 있냐고요? 천재를 만나면 절대로 정면 승부하지 말고 먼저 보내주세요. 그들과 경쟁하며 상처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가의 길은 장거리 마라톤이지 단거리 승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재들은 항상 빠르게 앞서갈 것입니다. 하지만 천재들도 어느 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신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천재들은 신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방황합니다. 천재를 먼저 보내놓고 10년이든 20년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꾸준히 걷다 보면 어느 날 멈춰버린 천재를 추월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면 매일 10장을 그려봅시다. 1년이면 3,500장, 10년이면 35,000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 세상에 그려보지 않은 것이 거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래전 꿈꾸었던 순간에 도착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오늘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 그렇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달콤한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는 성 발렌티노 축일에서 유래한 기념일인데요.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 결혼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변방에서 복무해야만 하는 군인들이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탈영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당시 로마의 성직자였던 발렌티노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이들의 결혼식을 몰래 성사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로마 황제에게 발각되어 발렌티노 신부는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순교한 발렌티노 신부를 기리기 위한 축일이 바로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생각해보면 발렌티노 신부의 희생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연인들의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거니까요. 사랑하는 그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소. 연애소설이나 멜로영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맹세도 따지고 보면 자신들의 사랑을 위한 맹세잖아요. 하지만 발렌티노 신부의 사랑은 훨씬 더 경건하고 순수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 말고 서로 사랑하세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두 사람의 결혼식을 올려주겠소.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연인들과 다투지 말고 기꺼이 아낌없이 사랑합시다. 오늘은 발렌티노 신부가 사랑을 위해 헌신한 연인들의 축일 발렌타인데이니까요.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오늘은 근대과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갈릴레이는 왜 근대과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걸까요? 그건 바로 갈릴레이가 지속적인 실험과 관측을 통해 자신이 직접 가설을 검증하며 과학이론을 만든 과학적 방법론의 선구자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이는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파도바 대학교의 수학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는 18년간 대학에서 성실히 강의하며 평범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당시 막 개발되었던 망원경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그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망원경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망원경으로 항해를 하거나 적군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고배율로 직접 개량해서 엉뚱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매일 밤하늘을 관측하며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갈릴레이는 매일 망원경으로 관측한 달과 태양, 행성과 은하수를 직접 사파로 그려넣어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발간합니다. 책의 제목은 시데레우스 눈치우스. 우리말로 해석하면 별에서 온 소식. 어려운 수학 공식이나 과학 개념으로 가득 찬 책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갈릴레이의 책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갈릴레이는 단번에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모두 아실 겁니다. 직접 쓴 관측 일지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증명해버리고만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강력한 독백을 남깁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2025년 2월 16일) 일요일. 오늘은 27살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윤동주 시인의 기일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선 매년 2월 16일 윤동주의 기일에 맞춰 추모식이 열립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했던 장소가 후쿠오카 형무소이기 때문입니다.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자 대학 문학부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943년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윤동주의 죄명은 조선문화 유지 향상.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로 시를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윤동주는 교토에서 260km나 떨어진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는데 당시 후쿠오카 형무소는 독립운동가들이 수용된 곳이었습니다. 형무소에 수감된 지 1년도 못 되어 윤동주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윤동주의 사인은 뇌일혈로 기록되어 있지만 정체불명의 주사를 맞고 급격히 건강이 약화되었다는 증언들이 있기에 일본의 생체 실험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윤동주의 시집을 펼쳐보면 어떨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미국인들이 뽑은 역사상 최고의 스포츠 스타는 누구일까요? 미국 프로농구 NBA의 전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이룬 업적이 너무 많아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조던도 고교 시절에는 키가 너무 작아 1군 선발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시 조던의 키는 178cm였는데 1군 탈락 소식을 듣자마자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조던은 이때부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2군 소속이었지만 1군 연습까지 뛰며 혹독하게 연습에 매진합니다. 남들보다 2배, 3배로 연습하며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마이클 조던은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키도 작았기에 농구 코트에서 그를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뛰는 경기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며 마이클 조던은 살아있는 전설이 됩니다. 오늘은 마이클 조던의 61번째 생일인데요. 그가 남긴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두려움과 한계는 그저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장애물이 당신을 멈추게 하지 마세요. 벽을 향해 뛰어갈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벽을 어떻게 오를지, 어떻게 통과할지,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내세요. 나는 선수 생활 통틀어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습니다. 300회 넘는 패배를 했고 경기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슛을 26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살아오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였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Just do it.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1910년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영화관 경성고등연예관이 개관한 날입니다. 최초의 영화관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모습이 아니라 연속해서 움직이는 사진을 틀어준다는 활동사진이란 단어가 더 잘 어울렸습니다. 1911년 경성고등연예관에서는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그날 상영된 활동사진은 서양 권투 선수와 일본인 유도 선수가 맞붙는 이종 격투기 영상이었습니다. 1라운드에서 권투 선수가 이기자 조선인 객석에서 함성이 터졌고 2라운드에서 유도 선수가 이기자 일본인 객석에서 함성이 터졌는데요. 시합의 최종 승자는 일본인 유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 욕설이 터져 나오며 경찰도 말리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패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조선인과 일본인이 따로 영화 보는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경성연회관은 대정관으로 이름을 바꾸어 일본인 전용관으로 운영됩니다. 다음 해인 1912년 조선인을 위한 상설영화관이 드디어 개관합니다. 영화관의 이름은 오미관.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나오는 종로 최고의 주먹 김두한의 아지트가 바로 오미관입니다. 김두한의 싸움에 당시 사람들이 크게 열광하고 응원했던 이유는 김두한이 지키고 있던 오미관이 조선인 구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장군의 아들에는 당시 오미관에서 영화를 보던 풍경을 사실적으로 고증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레볼루션. 혁명이란 뜻을 가진 단어죠. 하지만 원래 레볼루션이란 단어는 혁명이란 뜻이 아니라 회전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레볼루션이란 단어는 어쩌다 혁명이란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코페르니쿠스 레볼루션. 뜻을 풀이하면 코페르니쿠스의 회전. 1473년 오늘은 인류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인 지동설을 발견한 코페르니쿠스가 태어난 날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평생 연구한 업적을 한 권의 책으로 남기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천체와 지구의 회전. 하지만 그의 책은 당시 거의 팔리지 않았고 코페르니쿠스와 지동설은 너무 쉽게 잊혀지고 맙니다. 지동설이 세상을 뒤흔든 건 70년이 더 흘러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서입니다. 갈릴레이는 매일 밤하늘을 관측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철학자 칸트는 자신의 철학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비로소 레볼루션은 혁명이란 뜻을 가지게 됩니다. 칸트가 봤을 때는 코페르니쿠스야말로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는 수천 년 된 편견을 깨트린 혁명가니까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 그렇지 않죠? 어쩌면 진정한 혁명이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깨트리는 일이지 않을까요?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가끔 대단한 업적을 남긴 특별한 사람들의 인생을 살피다 보면 평범한 나의 하루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독일의 데모노 괴테는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생에서 완전한 만족이란 없다.
인생의 의미를 아직 찾지 못했을지라도 힘차게 찾기 위해 하루를 보낼 것. 괴테의 서동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인생이란 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구름 속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거기에는 인생이 없습니다. 대지 위에 반듯하게 서서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자신이 인정한 것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는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생에서 완전한 만족이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인정한 그것을 오늘도 힘차게 찾아 헤매는 하루하루가 바로 인생입니다.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프랑스 여성 잔 루이스 칼망입니다. 칼망은 1875년 2월 21일에 태어나 1997년 8월 4일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녀의 나이는 122세였습니다. 그녀는 명확한 출생일과 사망일이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요. 놀라운 건 그녀가 사망한 연도인 1997년에 비해 의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아직까지 그녀보다 오래 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최장수인은 브라질 여성 이나 루카스인데요. 그녀가 122세가 되려면 2030년 11월까지 생존해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쉽게 듣는 말 있죠? 100세 시대가 왔다. 120세 시대를 대비하라. 아쉽지만 그런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지? 라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을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칼망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사이클, 수영, 롤러스케이트 등 매일 운동을 즐겼고 피아노, 오페라 같은 예술활동도 자주 즐겼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85세에 펜싱을 처음 배웠고 110세까지 자전거를 탔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진짜 장수 비결은 매일 한결같이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에 충실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카프카, 모파상 등 세계적인 대문호들이 한결같이 추앙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1788년 2월 22일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태어난 날인데요. 수많은 작가들에게 열렬히 추앙받는 쇼펜하우어도 젊었을 때는 완벽한 아싸, 아웃사이더였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아싸였냐면 수년간 연구 끝에 집필한 철학책은 1년 동안 100권도 팔리지 않았고 대학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철학 강의에는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 폐강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쇼펜하우어는 대학을 떠나서 평생 홀로 독학하며 자신만의 철학 세계를 구축하였는데요. 유행이 지난 옷을 항상 입었으며 애완견을 데리고 정해진 시간에만 산책하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때요? 정말 완벽한 아싸이지 않나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지식이 권력이 되어선 안 된다 그 주장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쾌한 언어들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분명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 처음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 그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솔직한 문장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솔직해서 위안이 되더라고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쇼펜하우어. 나는 왔도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면서 나는 있구나.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남긴 시인데요. 1883년 2월 23일 오늘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의 철학은 한계 상황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죽음, 질병, 전쟁, 죄책감 등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비로소 인생의 의미인 실존을 깨우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은 그의 인생과도 닮아 있어서 큰 울림을 주는데요. 야스퍼스는 법대와 의대를 전전하다가 38의 나이에 철학교수가 된 만학도였습니다. 하지만 1933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자 학대와 차별을 당합니다. 그의 아내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유태인에 의해 오염되었소. 대학에서 계속 강의하길 원한다면 아내와 이혼하시오.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야스퍼스는 아내와 함께 독일을 떠나 스위스로 망명하여
철학 연구를 계속합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나치 정권이 몰락하고 그는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철학 교수가 되어 죽을 때까지 아내 곁을 지킵니다. 야스퍼스는 아내의 90세 생일날에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습니까?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사랑을 지켜낸 야스퍼스. 진짜 사랑꾼이지 않나요? (1955년 2월 24일) 오늘은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애플의 창업주 스티븐 잡스가 태어난 날입니다. 56세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 정말 안타까운데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발표했던 연설문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6개월만 다니고 자퇴했는데요. 당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대학 등록금에 써야 한다는 사실과 너무 비싼 등록금 때문에 그만두었어요. 대학 자퇴 후 전공과 상관없이 흥미롭게 보이는 다른 강의들을 첨강했는데요. 순수한 호기심과 직감만 믿고 저지른 일들이었지만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내가 다닌 리드 대학은 미국 최고의 캘리그라피 학교였던 것 같아요. 캠퍼스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는 손으로 그린 아름다운 글씨체로 장식되어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글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싶어 캘리그라피 수업을 첨강했습니다. 수업을 통해 다양한 글자체를 배웠고 어떻게 아름다운 글자를 만드는지 배울 수 있었죠. 당시 나는 아름다운 글자체에 빠져 있었지만 이것이 내 인생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10년 후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 이 모든 경험이 살아났습니다. 매킨토시 컴퓨터는 아름다운 글씨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가 될 수 있었죠. 내가 만일 대학을 자퇴하고 캘리그라피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오늘날 컴퓨터는 아름다운 글씨체를 가질 수 없지 않았을까요? 우린 믿어야 합니다. 운명이 우리를 험한 길로 이끌더라도 가슴에 시키는 일을 자신 있게 따르세요. 이 작은 차이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스티븐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부모님 댁 차고에서 애플을 만들었습니다. 2명이서 시작했지만 열심히 일한 덕분에 10년 만에 직원 4,000명이 일하는 20억 달러짜리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고의 작품인 매킨토시를 출시한 해에 나는 내가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몇 달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나는 실패의 대명사였고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일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의 마음으로 모든 걸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였습니다. 5년간 2개의 회사를 창업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애플이 내가 만든 회사를 인수하게 되어 난 다시 애플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는 씁쓸한 약이지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인생을 강타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마세요. 우리 삶의 대부분은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으세요. 아직 찾지 못했다면 쉽게 타협하지 말고 계속 찾아야만 합니다. 찾게 된다면 마음이 먼저 알아챌 겁니다. (1802년 2월 26일) 오늘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위고가 태어난 날입니다. 웃는 남자, 파리의 노트르담, 레미제라블 등 그가 쓴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연극과 영화, 뮤지컬로 만들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오늘은 레미제라블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레미제라블은 영어로는 미저러블, 불쌍한,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빅토르 위고가 60세 때 완성한 소설입니다. 실제로 18세기에 출판된 백과 전집에는 가난한 이들이 겪는 고통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찬성적으로 게으르고 절실하게 필요해야만 일을 하는 낮은 계급, 위험한 계급으로 가난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빅토르 위고는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음을 레미제라블에서 보여주는데요. 배가 너무 고파 빵을 훔쳐 죄수가 된 장발장이 수많은 장애를 뛰어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시대를 초월해서 커다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레미제라블과 관련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빅토르 위고는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반대했다가 추방당해 영국의 작은 섬에서 19년 동안이나 망명생활을 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을 출판하고 프랑스인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서 출판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물음표 하나. 그리고 출판사에서 답장을 받습니다. 답장 내용은 느낌표 하나. 이 편지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스티븐 잡스의 생일을 맞아 이틀에 걸쳐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17살 때 이런 문장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맞을 것이다. 이 문장에 감명받았던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만약 아니오 라고 답하는 날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존심과 수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린 정말 중요한 것들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내가 잃어버릴 것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죽음 앞에서 우린 잃어버릴 것이 없는 발가벗은 존재입니다.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죽는 과정은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종착지입니다. 누구도 피해간 적 없죠.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의견의 홍수에 휩쓸려 내면의 목소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미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무엇도 두려움 말고 계속 갈망하고 계속 도전하세요.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이자 겨울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지 않나요? 썸데이 라디오에서 새해 인사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한국 여성 팝 보컬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설의 디바 패티김님의 생일인데요. 60년대와 70년대에는 이분을 언급하지 않으면 한국 대중음악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재밌는 건 원래 본명은 김혜자인데요. 최근에 화제가 된 드라마 정연이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패티김은 원래 18살의 나이에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판소리 명창이었는데요. 명창의 길을 걷지 않고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패티 페이지처럼 명가수가 되고 싶어 패티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가수 활동을 시작합니다. 드라마 정연이의 노래 선생님 이름이 패트리시아 김인데요. 아마도 드라마 작가님께서 패티김을 롤모델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을 롤모델이라고 하죠. 패티김은 롤모델을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테네시 왈츠라는 불후의 명곡을 남긴 패티 페이지의 무대는 지금 보더라도 노래뿐만 아니라 패션, 무대 매너 등 모든 면에서 우아함이 넘쳐 흐르는데요.
패티김님의 노래 무대는 언제 보더라도 우아함과 당당함이 넘쳐 흐릅니다. 패티김의 우아함과 당당함 뒤에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무대 준비가 있는데요. 방송이 있는 날에는 방송국의 출연료를 2배로 요청한 뒤 개인 비용을 써서 무대 세션을 채우고 무대 연출까지 신경 썼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누군가 그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난 패티김이니까.